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최대춘 교수입니다. 오늘이 겨울이 시작한다는 입동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겨울 같은 느낌을 받으셨나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아주 뚜렷해서 정말 아름다운 계절을 가진 나라였는데 언제부터인가는 그냥 여름만 길게 늘어진 것 같고 겨울은 그 중간에 슬쩍 끼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이상 고온은 물론이고 가뭄, 홍수, 폭우 이런 것들로 그냥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SBS에서는 지난 5일 미래 한국의 방향을 모색하는 미래 한국 리포트를 열고 전 지구적으로 대단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모시고 문제를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수석과학고문이시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의장을 역임하셨던 로버트 왓슨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제 왼쪽에는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 기후변화 대책 총괄을 맡고 계시는 제레미 오펜함 디렉터 나오셨습니다. 또 맞은편에는 국제에너지기구 지속가능에너지정책국장 피터 보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기업의 입장을 오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시스코의 사이먼 월리스 부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엽 청와대 미래비전 비서관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활발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요즘 너무나 자주 듣는 말씀이시죠. 그렇긴 해도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또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그냥 해외에서 들려오는 뉴스 속에서나 그냥 듣고 있지 정말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느냐 하는 건 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저희들은 그런 문제를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정말 이 기후변화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냐, 걱정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 먼저 준비된 화면 자료를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0.5도까지 올라갔다. 평년 기온보다 무려 10도 가까이 높은 7월 기온이다. 내가 지금 광주 산 데마다 50년 이상 산 이렇게 더운 느낀 데는 없었죠. 이날 광주뿐 아니라 전국 7개 도시가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다. 사계절이 뚜렷했던 한국에서 가을 실종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 현상이 한반도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0년간 한국 6개 도시의 평균 기온은 1.5도나 올랐다. 전 세계 평균 상승률의 2배에 육박한다. 한국의 해수면 상승도 세계 평균을 웃돈다. 해마다 전 세계 해수면은 1.8mm가량 올라가고 있는데 반해 남해안은 2배, 제주도는 3배 가까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배로 증가했는데 만약에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이상 현상들이 더욱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BS가 TNSA로의 전국 성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고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주력 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인데 이 같은 중공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소득 대비 민간의 에너지 소비량 역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반면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나 예측 시나리오가 전무하고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도 미흡하다. 선진국의 수준을 100이라고 봤을 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측 내 예측 능력은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반도의 미래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 변화. 경제 규모 세계 13위에 걸맞는 고민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보시는 대로 우리나라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확실히 좀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 의식 수준만큼은 굉장히 빠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후변화의 양상은 정말 어떤지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영향을 지금 맡고 있는지 하는 걸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IPCC를 이끌어 주신 우리 로버트 왓슨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후변화가 정말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어떤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There's absolutely no question that the 기후 Earth's 변화가 climate has 일어나고 있다는 changed. 사실은 It's much 분명합니다. warmer today than it was 100 100년 years 전보다 ago. 지금이 훨씬 Precipitation 따뜻합니다. patterns are changing throughout the 강우 world. 패턴도 Sea 전 level is 세계적으로 increasing, 변화하고 and 있고 we're seeing far more 해수면도 extreme 상승을 weather 하고 events, 있죠. floods, droughts, 홍수나 heat 가뭄, waves. 폭염 같은 This could 극심한 lead 기상 to 현상들이 disruption 자주 of food 일어나고 supply 있습니다. throughout the world. Water 식량 supply 공급과 locally, 물 공급도 the dry 위협을 areas will 받고 become 있고 drier, the wet 습한 areas 지역은 will 더 become 습해지고 wetter. 건조한 지역은 더 건조해질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생태계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해수면 상승은 수천만 명의 이재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IPCC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한번 제작해 봤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 의하면 지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향후. Well, in the worst case, 최악의 we 경우 could see 남극 that we could 서쪽의 melt the 빙하가 모두 Antarctic ice shelf, the 녹고 West 그럴 Antarctic 경우 ice shelf, 해수면이 which would lead to a 7m 7 meter 올라가게 sea level 됩니다. rise. We could melt the Greenland 그린랜드의 ice sheet. 빙하까지 That would be 녹으면 another 거기서 7 meter sea 7m가 level. 더 So in the 올라가게 extreme 됩니다. case, a 따라서 14 meter 최악의 sea level 경우 rise, 해수면이 we would lose 14m huge 상승하고 areas in coastal 그에 areas, 따라 해안지대가 displacing 잠겨서 tens of millions of 수천만 people, 명의 leaving 환경 난민들이 environmental 전 refugees 세계적으로 throughout many 발생할 parts of the world. 것입니다. It would be a major threat 이런 to food 상황은 이미 supply, 식량 부족을 especially 겪고 in 있는 developing 개발도상국의 countries where we're 식량 already 공급에 short of 큰 food 위협이 될 today. 것입니다. We would see 인류에게 effectively 새로운 conflict. 갈등을 일으킬 Climate 것입니다. change would be an additional stress 이미 민족 on a 문제와 large 자원 number of 부족 areas 등으로 where we 갈등을 already have 겪고 있는 ethnic 많은 conflict 지역에 today and a 새로운 shortage of 갈등 natural 요인이 될 resources. 것입니다. So climate change is a 따라서 serious 기후 변화는 environmental issue. 환경적인 It's a 문제이기도 development 하고 issue, 개발 threatening 문제이기도 하고 poverty 빈곤 alleviation, 퇴치에도 위협이 될 and it's a 것이며 security 안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문제의 가장 중심에는 언제나 에너지의 문제가 항상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트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분으로서 정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에너지 정책은 기후, 안정적인 공급, 적절한 가격, 이 세 가지 요소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는지는 차이가 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공급 문제가 최우선이 될 것이고, 유럽은 기후변화 문제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입니다. 투자 측면에서 본다면 안정적인 공급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현재 많이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바로 기후가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기후변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심각하게 탁 부딪힐 때가 기업이 아닙니까? 기업은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기관인데 기후변화의 문제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나요? 에너지 다소비 산업부터 유통업, 건설업, 하이테크 산업에 이르는 경제의 각 부문이 모두 탄소 배출에 드는 비용이 없다는 전제 아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에너지 비용이 계속해서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생각해 볼 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어떤 식으로든 탄소의 가격이 매겨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가 에너지 다소비 산업뿐 아니라 전 분야에서 기업들이 탄소 관리를 경영에 도입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탄소 관리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미래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윌리스 부사장님, 실제로 지금 아펜하임스가 얘기하시는 그런 어려움을 시스코에서 실제로 지금 겪고 계신가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기후 변화는 이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흥미롭게도 저희 회사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접근하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는 사업적 관점으로 볼 때도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후 변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어차피 했어야 했던 일들이지만 저희는 이를 통해 이미 빠른 속도로 실익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세계 평균의 거의 2배로 지금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계 그 온도가 지난 100년간 0.75도가 올라간 거로 돼 있는데 우리는 2배인 1.5도나 상승한 거로 돼 있고, 해수면도 세계 평균 1.8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을 우리는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생태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변화가 더 급격하게 일어나는 걸까요? 왓슨 박사님. Yes, it's well known that the land areas of the world 해양보다 more 대륙이 than the oceans, 그리고 열대 지역보다도 고위도 지역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온도 변화가 영국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평균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변화는 해류 순환과 지각 변동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 기온 변화 평균이 3도일 경우 한국 같은 경우는 5도에서 6도 정도의 극심한 변동을 겪게 될 것입니다. 폭염, 홍수, 가뭄이 더 자주 발생할 것이고, 이는 농업과 물 공급에 큰 위협이 될 것이며 열사병 같은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심각한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판단하고 계신가요? 김상혁 비서관님. 네, 바로 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심각한 문제를 사실 그동안 한국은 외면하거나 좀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5일 우리 정부 수립 대한민국 60년을 맞이해서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 성장이 새로운 60년의 한국의 비전이 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그 막중한 책임감과 무게 그리고 실천 의지를 가지고 정부가 이 문제를 직시를 하겠다.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이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것은 기후 변화의 주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또 특히 CO2, 그건 바로 석유나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에 기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 에너지 수입량이 사실 지난해 950억 달러였었습니다. 이 외환 한 푼이라도 아쉬운 와중에 말입니다. 올해는 그 에너지 가격도 원유 가격도 오르고 환율도 그렇기 때문에 약 1,300억 달러 정도 될 텐데요. 이건 자동차랑 반도체를 다 팔아서 수출하는 액수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석 연료 의존형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리고 저탄소형 그 생활 그리고 산업 모든 것을 바꿔보자라는 큰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저 김상현 비서관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만한 에너지 소비 구조에 아주 그 핵심적인 원인이 있다는 얘기인 것처럼 들립니다. 버트 박사님, 대한민국의 이 저 에너지 소비 문제와 이 기후 변화 어떻게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덜란드처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작은 나라지만 기후 변화에 매우 취약한 경우도 있고 에너지 집약적인 국가인데 기후 변화에 덜 취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많은 투자를 했지만 에너지 집약도는 OECD 평균보다 20%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높은 에너지 가격에 더 취약하고 앞서가는 에너지 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못 얻고 있습니다. 베나임 씨, 뭐 저희가 오늘 저 컨설팅 피는 못 드리지만 이게 심각한 한국 문제에 맥켄지로서는 어떤 제안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은 기업이 기후변화 의제가 위험일 뿐만 아니라 기회라는 점을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업 측면에도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하겠지만 새로운 저탄소 경제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클 것입니다. 한국은 근본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피터 보트 박사가 말한 대로 에너지 집약적인 생산 양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업이 행동에 나서야 하고 정부는 기업의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 감축을 장려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제가 그 오펜하임 씨의 견해에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 조금만 견해를 덧붙이자면 지금 사실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해서 그 한가하게 기후 변화 대응하는 게 너무 한가하고 좀 나중에 미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은 상당히 어떤 산업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저희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그 도이체 방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그 그린 산업, 이른바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2050년이면 약 45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45달러 정도라면은 지금 세계 경제 규모에 맞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산업적인 기회가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인류적인 대응에 동참하는 동시에 여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만 110조 이상을 투입을 해서 여기서 일자리도 한 100만 명 가까이 창출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어떤 그 환경의 어떤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서도 아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아주 저 비서관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면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줄여가는 이런 저 소비를 줄여가는 쪽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쪽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현재의 경기 둔화는 원칙적으로 엄청난 기회도 제공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요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이는 새로운 저탄소 경제의 기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이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교통 체계 혁신이라든지 에너지 사용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효율적인 전력망 등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인프라에 투자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자를 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에 할 수 있기 때문이죠. 1년 전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아마도 3년 후보다도 저렴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규모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계에 대한 적절한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통해 각 가정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차를 저탄소 차량으로 바꾸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적절한 재정 지원과 조치로 녹색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특히 그 말씀하고 중요한 게 지금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브루킹스 연구소 등등이 미국의 새 대통령이 해야 될 10대 과정에서 1번이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화, 두 번째가 이른바 그린 어젠다, 녹색 의제를 잡아서 미국의 새로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행방이 되게 중요하고 아마 아까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미국의 대선이 상당한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함께 했었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기후변화의 문제라는 건 한 나라의 문제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문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된 화면을 좀 보시면서 세계 각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유통업체 매장에는 지난 4월부터 발자국 표시가 새겨진 상품들이 진열되기 시작했다. 제품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는지 알려주는 표시다. So customers were telling us they wanted to do something to cut their carbon footprint, but they didn't have the information to help them do that. So the carbon label is an attempt by us to give customers that information so that they can be empowered to make good decisions about the products and services they choose. 이런 탄소 정보는 생필품에만 붙는 게 아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집을 사고 팔 때 전문가에게 의뢰해 집의 탄소 정보를 담은 자료를 작성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 자료에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과 탄소 배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This is a home information pack introduced by the UK government last year. It includes things like an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which is an overall rating of how efficient a household is in terms of its energy consumption. It includes things like an inspection of lighting, heating, roof. 일본 정부는 2012년까지 CO2 배출 6% 감축을 목표로 시민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팀-6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3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2만 3천여 개의 기업들이 참가 중이다. 최저 냉방 온도는 28도, 최고 난방 온도는 20도로 유지하고 수돗물을 꼭 잠그며 차량 공회전을 금지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더 나아가 태양광으로 전력을 만들고 빗물을 모아 밭을 가꾸고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삼는 친환경 마을, 에코마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それまでエコっていう言葉は知ってはいたんですけど、自分たちで一体何ができるのかなっていうところまでは考えたことがなくて、実際関わるようになって初めてすごく自分たちでも小さいことでも何か環境に役立てることができるんだなっていうふうに意識が変わったので。
기후변화 선진국에선 정부와 기업은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지고 있다. 이들에게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아끼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선택을 넘어 의무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생태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장바구니 늘 들고 다니려고 애쓰고요. 차와 요즘 이혼하는 숙녀기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 문제는 정부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이 다 해야 한다는 걸 우리 지금 잘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각 나라별로 도대체 어떤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지 그 중요성이 뭔지 하는 거를 왓슨 박사님한테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주요 탄소 배출국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협약이 필요합니다. 유럽, 미국, 중국, 한 국가 한 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공정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50-60%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 협약이 필요합니다. 각 나라별로는 수자원, 농경, 생물 다양성, 해수면 상승에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 관계도 필요합니다. 탄소 포획 및 저장 기술, 태양광 발전, 차세대 바이오 연료가 이런 것들입니다. 또 탄소의 가격을 매겨야 하고 국제적인 거래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는 국내 탄소 거래 시장을 확립해야 합니다. 또 각국 정부는 건물과 자동차 배출 규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기업이나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려면 기초 자료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좀 기초 자료가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기초 연구 또는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김상현 비서관님, 우리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사실 오늘 며칠 전에 SBS 미래한국 리포트에서 그 같은 지적을 했을 때 사실 매우 아팠습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관찰해 오지 못했고 또 예측은 더더구나 많이 못했습니다. 상당히 외부 자료, 외부의 어떤 시각에 의존해온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양상을 면밀히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 전문적인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기상청을 그런 면에서는 일종의 기후 변화를 기상은 매일같이 일어나지만 좀 더 긴 호흡으로 기상의 변화를 아주 국제적인 수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한반도 기후변화 백사도 전문가 그룹과 함께 만들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적응이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사실은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설문조사에서도 아까 좀 전에 봤듯이 우리 국민 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공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 어떤 생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실은 강구 중입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최 교수님께서 넥타이를 안 메고 오셨죠. 사실은 저런 저탄소 복장 같은 것도 네. 올해 긴 여름에서 저희 청와대에서도 넥타이를 매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다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는 옷도 자전거 타고 다니려면 이런 건 걸쳐서 안 되죠. 그리고 자전거 도로 나오면 샤워도 해야 되니까 그런 인프라도 깔아드려야 되고요. 대중교통 내년부터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대중적으로 보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택시한테는 그런 하이브리드 카를 쓰도록 인센티브를 많이 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자꾸 보면서 변화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린홈,
그린 빌딩 같은 것도 그런 녹색 주거 환경을 자꾸 그 육성을 해줘가지고 의식주 모두가 변화하도록 이끌어 나갈 거고요. 내년도 교과서에서는 바로 이런 그 저탄소 녹색 성장의 중요성, 기후 변화에 대응의 중요성을 초등학생들한테 알리도록 교과서에 이 작업이 좀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비서관님 말씀이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실천이 안 된다. 바로 그런 그 갭에 뭐가 있느냐면 연구 자료, 기초 연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국민을 행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 환경부가 지난 2003년부터 국가 장기 생태 연구 사업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5일 날 그 자료 화면으로 한번 나갔습니다만은 그 전체 예산에 지금 정중앙에 와 있는데 19%밖에 실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안타까운데 좋은 기회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국가의 기초 연구가 이런 기후 변화 대책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윌리스 부사장님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으신지요? 기후 변화와 관련 교육과 연구에 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정말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혁신을 가져오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혁신은 교육 시스템에서 시작돼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돼야 합니다. 과학이 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합니다. 생태학과 기후과학 그리고 신기술 등이 한국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스터 하펜하임, 그 문제에 대해서 맥켄지 차원에서도 할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문제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효율성뿐 아니라 기후 변화 대처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해법들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식량 안보를 향상시키고 기후 변화 문제에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시스템에 수직적으로 과학적인 접근을 도입할 뿐 아니라 수평적인 노력도 해야 합니다. MBA를 하는 학생들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경제학적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건축 분야를 공부한 건축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탄소 제로 건물, 탄소 제로 주택에 대해 논의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해해야 합니다. 기술자든 배관공이든 건설업자든 모두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해결책을 만들고 그것을 제공하는 온전한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 기초 연구의 중요성은 너무나 이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같은 경우 다른 많은 나라도 겪는 어려움이지만 사실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자료도 막 달라집니다. 해석도 달라지고 에너지 관련 부처나 관련 연구기관에서 보는 각도랑 또 환경이나 에코를 중시하는 보는 각도에서는 또 그 시각도 달라지고 따라서 자료도 달라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이 지금 로버트 왓슨 박사님 관여하고 계신 그 틴들 연구소가 상당히 종합적인 어떤 그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모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영국이 최근에 기후 에너지부를 설립한 걸로 압니다. Am I right? Integrating the climate change and energy sector together. 그래서 그 우리 정부도 사실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일단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 기초 연구도 좀 진작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Yes, in Britain, we've tried to bring together the academic community. 네,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는 기후 변화 연구에 통합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의 7개 대학이 참여한 틴들 센터의 전략 개발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데요. 자연과학자, 사회과학자, 기술자들이 함께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가 복합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과제가 무엇이고 지금 제레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법이 무엇인지 찾고 있습니다. 교통, 에너지, 농업, 지자체, 외교, 내무부 등 모든 정부 부처가 기후 변화와 관련해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과 학계가 모두 참여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재의 과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바로 그런 문제에 경제 문제까지 명확하게 집어넣어서 분석한 게 이른바 영국의 스턴 보고서 아닙니까? 스턴 보고서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 조금 해주시죠, 윌리스 부사장님. I think, for a start, the Stern Review laid down a standard. 스턴 보고서는 기후 변화에 경제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아주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있어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해 지금 바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점점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바로 말씀하신 기다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문제 아닙니까, 보트 박사님? 바로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꿀 거냐 하는 건데 말씀 좀 하나 해주시죠.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낸 에너지 기술 전망이라는 보고서의 결론은 기후 변화 대처와 관련해 전방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탄소 포획 저장도 필요합니다. 이 기술이 없으면 중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에서 석탄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재생에너지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같은 다른 발전 방식도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고 모든 방법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에너지의 모든 게 다 필요하다고는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런가요? 예, 제가 보충하면요. 맥켄지에서도 국제 에너지 기구와 비슷하게 위험 수준의 탄소 농도 이내에서 에너지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연구해 봤습니다. 피터 보트 박사께서 현존하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산림과 농업에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의 25% 정도가 산림과 농업에서 발생합니다. 산림과 농업 분야를 방치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산림은 단순히 탄소 배출 문제와 관련됐을 뿐 아니라 생물 다양성, 물 공급, 생태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농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that we all exhibit day to day. 그 점에서는 저희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람사 총회가 열렸는데요. 논을 그래서 람사 습지로 지정하는 데 모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 점이 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에너지 문제에서는 제가 꼭 하나 우리나라 사정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원자력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 실제로 전력을 저희가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그 원자력 덕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시민단체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라는 건 우리 미래 세대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정부는 계속 원자력에만 이렇게 치중하느냐 하는 비난이 있습니다. 김성환 비서관님 어떻게? 조금 전 그 비터 부트 디렉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를 들면 그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이른바 재생에너지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원자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원자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면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아주 큰 소리를 많이 치십니다. 2020년이면 그 프랑스 발전에서는 석유나 석탄 같은 건 아예 안 쓰겠다. 화석 연료는 제로로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은 원자력이 한 80% 가깝거든요. 79%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저탄소, 클린 에너지 쪽에서는 상당히 그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의 종주국 내지는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지난 정부랑 좀 차이를 두자면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원자력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가져가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2%에서 11%까지 지금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한국에서 지금 태양, 수력, 풍력 자원들을 현재 기술 수준으로 다 뽑아보실 때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기술이 더 늘어나면 더 올라가겠지만요. 그래서 원자력은 그런 그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는 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인근한 중국에서는 중국도 신재생 에너지를 높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원자력 40기가 필요하다. 근데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라는 건 상당히 소중하다.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원자력이 사실은 안전성을 전제로 해서 중요한 수출 산업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원자력 문제는 반드시 반론이 제기될 필요가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 보트 박사님하고 왓슨 박사님한테 차례로 좀 여쭙고 싶은데 사실 많은 나라에서는 프랑스는 좀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내지는 대체 에너지를 얘기할 때 원자력은 아예 빼놓은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트 박사님 먼저 말씀 한번 듣고 왓슨 박사님 얘기도 한번 잇따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를 살펴볼 때 산업용 전력 소비는 이른바 베이스 로드 발전, 즉 기저부하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전력 생산입니다. 석탄이나 원자력이 이런 베이스 로드에 해당합니다. 한국은 원자력 이용과 안전에 훌륭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전에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정치적, 사회적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분야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트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는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 모든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은 앞으로 50년간 전력 생산에 있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탄소 포획 저장 기술을 이용한 화석 연료 이용과 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도 필요한데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핵물질이 테러리스트들 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테러범들이 이를 잠재적인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의 2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원전의 역할, 안전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두 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에서는 원자력 붐이 일다가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원전 체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인력을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핵 관련 수요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 또 핵 관련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될지 등을 예측하는데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제적인 협력의 결과를 국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에너지의 문제들이 결국은 정부와 또 정부 간의 이런 협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뒤에 기업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움직여 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윌리스 부사장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민간 부분의 역할이 없다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건 분명 사실이죠. 단지 어떤 에너지원을 쓸 것인가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할 것인가도 중요한데 현재 이 부분은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우리가 현재 일하는 방식과 여행하는 방식,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 도시를 설계하는 방식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은 사람들이 일하고 이동하는 방식, 도시를 계획하는 방식 등에 있어 창의적으로 발상을 전환하기 시작한 도시의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그린 에너지 분야에서만 생기라는 법은 없습니다. 기존의 산업들이 미래에도 살아남고 번영하길 원한다면 생산과 공급 체계, 고객과의 관계, 회사 운영, 건물이나 IT, 교통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업계가 정부보다 앞서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정부가 보다 공정한 환경을 만들고 탄소의 가격을 매긴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기업들이 정부보다 먼저 이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유리한 상당히 불공정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우리 같은 기업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이런 기후변화 대책에 관해서는 뭐 산업계 전반이 다 함께 해야 된다고들 얘기하는데요. 이 질문은 모두에게 한번 그냥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계 전반이 대대적인 무슨 개혁을 해야 된다. 소비 구조도 다 바꿔야 된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합니까?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전 세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매 10년마다 달성해야 할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 바로 민간 부문에 저탄소 기술 시장이 생긴다는 신호가 전해질 것입니다. 단순히 교토 의정서를 5년 더 유지하는 것은 신뢰가 없습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탄소와 관련해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필요한 것은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협약입니다. 각국의 감축 목표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야 합니다. 현재 인도와 중국 혹은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과 똑같은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계속 줄여나가서 모든 나라에서 1인당 탄소 배출량을 비슷한 수치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ountries of the world.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제가 느끼기에 한국 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는 것은 더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어느 곳에 기회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 한국의 취약점은 에너지 집약도가 높다는 데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게 우선 해야 할 일입니다. 기회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의 산업은 매우 미래지향적인데 그래서 에너지 집약도와 관련된 실질적 문제들을 저희 국제에너지기구가 권고하는 기술적 로드맵에 결합시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로드맵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이 있게 마련이지만 향후 20년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조직화하는 것이고 이건 매우 미래지향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같은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하는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물건을 사거나 정부를 지지합니다. 두렵거나 위협을 느껴서 변화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이유가 있을 때 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준다면 긍정적인 인식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행동을 제약받는 미래가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지속 가능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바람직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도 성공할 수 있고 정부도 지지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얘기지만 사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 너무 무섭다, 너무 어렵다, 희생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은 특히 입장이 좋은데요. 한국엔 혁신의 전통이 있습니다. 또 한국의 업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새내기에 굉장히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교통, IT. IT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또 건설 쪽도 한국이 강하죠. 그래서 한국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그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기분을 이어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자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과연 그 세계적인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저탄소 경제라는 큰 흐름 속에서 그 대표적인 기업들의 그 대책들은 어떤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자료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경쟁사들을 제치고 세계 태양전지 업계 1위로 떠오른 독일 회사다. 2001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6년 동안 매출을 무려 540배나 늘렸다. 독일 중부 타라임에 위치한 공장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가동되고 있지만 주문이 끊임없이 밀려들어 올해는 물론 내년도 생산 주문까지 다 찼다. Für Q-Cells ist es sehr, sehr wichtig, in Forschung und Entwicklung zu investieren, um wettbewerbsfähig zu bleiben. Haben wir auch kontinuierlich versucht, die Prozesse, die Technologie und die Produkte zu verbessern. 기후변화라는 지구촌의 위기가 이 기업에는 성장의 기회로 다가온 것이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산업인 운송 산업. 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영국의 이 운송업체는 차량 연료를 모두 LPG로 바꾸고 직원들에게 연료를 덜 쓰는 운전 기술을 가르쳤다. 탄소 배출량은 획기적으로 줄었고 비용 절감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회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운행 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탄소까지 책임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탄소 삭감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운행 중에 배출한 만큼의 탄소를 지구상에서 없앴다. 이런 노력으로 탄소 중립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Normally for companies, their courier deliveries accounts for 10-15% of their total carbon footprint. The fact that they use a carbon neutral company to make their deliveries helps them reduce their carbon footprint by that 10-15%. 온실가스 배출은 이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온난화가 가져온 세계 시장의 구조 변화를 외면하는 기업은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If they fail to adapt to the carbon price and build it into their strategy, they will go out of business because their competitors who have planned and have decided when to buy and when to invest will have an economic advantage and will leave them standing.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자본 시장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In terms of the market value, so 2004 it didn't exist. By last year it was $64 billion. This year we expect it to be in the order of $150 billion. Probably the more conservative estimates that I've seen is that the total market size by 2020 will be $3 trillion. 기후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여부가 미래 세계 경제의 승자와 패자 기업을 가를 가늠자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 사실은 기후변화의 흐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를 어떻게 성장의 동력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미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참 반갑게도 지난 8월 15일 날 저탄소 녹색 성장을 우리 국가 미래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너무나 좋은 그런 방향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정부는 선진국에 비하면 부족한 게 참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는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한번 잡아보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SBS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도대체 한국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계 정부와의 흐름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펜하임 씨는 어떻게 좀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Well, it's always a 예. dangerous topic. 남에게 조언하는 것은 항상 위험한 일이죠. 하지만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 잠시 주목하고자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은 30년 전에 성장하기 시작해 혁신에 대한 기대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가 갑자기 정체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다시 활발한 투자가 시작됐습니다. 태양광 산업은 반도체 산업과 많은 면에서 비슷합니다. 태양광 집적판의 생산을 2배로 늘리면 단가가 10% 이상 낮아집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태양광이나 원자력이나 혹은 또 다른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 왔다면 획기적으로 생산 단가가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 결과 에너지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 한국 기업이 진정한 세계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 감축과
탄소의 가격화를 위한 예측 가능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체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둘째, 에너지 효율 기준이나 신기술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 아주 구체적이고 적절한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매우 혹독하지만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비교 우위를 만들어내는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력 활용 전략입니다. 결국은 우수한 인력이 지식을 기반으로 수많은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글로벌 스케일 문맥에다가 한번 좀 끼워 넣어봐 주시죠. 국제적 관점과 국가적 관점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오펜하임 씨가 말한 대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에는 기후변화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저탄소 경제 환경이 분명히 마련될 것입니다. 국제 탄소 거래 시장과 연계되는 국내 시장을 만들어 탄소의 가격을 매기는 것입니다. 또 정부와 민간 업계가 연계해서 상용화 이전 단계의 기술을 연구 개발해야 합니다. 한국은 영국의 틴들 연구소 같은 기관에서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언론을 통해 대중들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정책과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개개인의 에너지를 절감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재활용과 금연 운동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적극적인 대중 캠페인이 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한번 또 짚어주시죠. 저도 가장 먼저 장기적인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기업들은 이틀 안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국은 정부와 산업계 간의 자발적인 협력 관계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기적 목표 안에서 신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자발적인 협약을 맺는다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 언급되지 않았던 대목인데 에너지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의 에너지 기업들은 에너지를 파는 데 그쳤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공공전력 회사들이 이른바 수요 관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요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면 수요 관리를 하지 않는 것보다 에너지 효율이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파는 것이 단순히 가스나 전력 자체를 파는 것보다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 줍니다. 윌리스 부사장님은 제가 알기로 우리 기업들하고도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과연 어느 수준이라고 관찰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기업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내부 사정까지 자세히 알지 못해서 뭐라고 판단할 입장은 아니지만 전 한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고 그게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전 이것을 위기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성을 점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브로드밴드, 즉 광대역 통신망 환경을 조성했는데요. 기업들에게 훌륭한 IT 기반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를 위기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큰 기회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분명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내에서도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 감축국에 뭐 거의 자원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얘기들을 다 종합하셔서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먼저 그게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보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패널리스트들 말씀도 제가 막 적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방침이라 그럴까요? 일단 정부가 충분한 정책 시그널을 다양한 경로로 줘서 기업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이런 변화를 지향한다는 걸 많이 알리도록 정책 시그널을 일단 기회 닿는 대로 자주 제공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그 표현이 좀 송구스럽다면 당근과 채찍이라 그럴까요? 어떤 규제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변화의 공간, 변화의 시장을 형성을 해야 한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많이 뒷받침될 수 있기 때문에 원천 기술 그리고 또 관련 기술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큰 세 가지 차원에서 일단은 이 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다만 이게 왜 잘 지금 이 8.15 비전이 나온 게 언론에 굉장히 회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 달 남짓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석 달 동안에 있었던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 나와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감축국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이 지금 개도국으로서는 아마 최초로 의미 있게 중기 감축 목표를 내년 중에 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리덕션 포텐셜이라 그러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인 양상으로 가겠다. 그리고 산업계에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왜냐하면 부담이 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첫 모드에서는 상당히 자발적으로 하고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산업계는 산업계 나름대로의 어떤 자발적인 변화를 하도록 자꾸 좀 유도를 하고 건물과 교통 이쪽이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면에서 국민 경제나 이런 데서 큰 부담 없는 방향으로 일단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저감 눈에 띄는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부터 좀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일을 하려 그래도 아까 직접 말씀하신 대로 네. 국민이 이해하지 않으면 기업이 이해하지 않으면 따라오질 않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왜 우리가 이 감축국에 끼지 않았다는 거를 좀 그래도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왓슨 박사님 한번 좀 우리 국민들을 한번 설득해 주십시오. Yes, 자발적인 조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문제들은 자발적인 조치에만 의존하면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적절한 규제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시장에 대한 확신을 준다면 기업의 혁신과 은행 투자,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차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자발적인 시스템이 지난 몇 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했는데 이는 규제법을 만들고 교토 의정서를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는 미국에서는 온난화 가스가 2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목표와 국제적인 목표가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최근 SBS 여론조사에서도 보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국민은 설득이 조금 더 쉬울지도 모르겠는데 기업은 당장 이 수익을 맞춰야 되는 것 때문에 기업을 설득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분께 우리 기업에게 좀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시죠. 부사장님부터 말씀하시고 아펜하임 씨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야의 기업이든 마찬가지인데요. 비용을 줄이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겨야 앞서갈 수 있죠. 저희 회사는 출장 예산의 4분의 1을 줄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출장 예산은 운영비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사업에 전혀 지장 없이 이 목표를 굉장히 빠르게 달성했습니다. 시행 첫 해 엄청난 수익 향상을 이뤘죠. 이런 시도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기회를 붙잡으라고 말하겠습니다. 비용 절감은 전반적인 공급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마트를 보시면요. 월마트는 세계에서 가장 값싼 소매 업체인데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객들의 생활비를 줄여드렸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덜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줄인 비용을 바로 고객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체계 전반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혁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물론 이러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도 혁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맥킨지에서는 지금 청정 기술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80%가 태양열과 풍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여 개 분야의 새로운 에너지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기 자동차나 에너지 저장 기술 등과 같은 수많은 혁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 혁신들이 앞으로 녹색 경제에 큰 가치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줄이느냐, 또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버트 박사님, 우리 기업들에게 좀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말씀 듣고 그다음엔 제가 이렇게 옆으로 관찰해 보니까 우리 왓슨 박사님은 반복 안 하고 조금 전에 두 분 말씀하신 거에 보탤 말씀이 꼭 있으신 것 같아서 버트 박사님 다음에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산업, 건물, 교통 분야에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산업 부분을 살펴보죠. 만약 한국이 왓슨 박사님이 권고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 배출량의 상한을 정해 이를 거래하도록 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산업 부문은 정부의 지원 아래 신기술들을 개발해 나름의 해법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의 에너지 효율은 좀 달라요. 대부분의 건물이 이미 지어진 상태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새로운 집과 빌딩의 표준을 정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기존의 건물들에도 에너지 효율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각각 다른 해법을 찾을 겁니다. 만약 공공 건물이 많다면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이 쉽죠. 단열이 잘 드는 건물은 에너지 요금을 깎아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비는 조금 오르더라도 에너지 요금 절감으로 상쇄되고도 남겠지요. 이렇게 건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교통이 결국은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체계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 제2세대 바이오 연료에서 전기 자동차로, 수소 자동차로, 연료 전지 자동차로 자동차 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국의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그 분야의 우수한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네, 보트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새로운 건물이나 자동차에는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를 만들기 쉽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이나 기존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모든 온실가스 관련 협의에서 빗겨나 있는 항공사와 해운 회사들 문제가 있습니다. 항공과 선박 분야에서도 국제적 협약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온실가스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정부들이 이 문제를 어려워합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나 바이오 연료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도 역시 중요한데 아시아 신흥 도시들을 보면 도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기술뿐 아니라 대중교통, 도시 설계도 중요하고 대중교통을 기꺼이 이용하고 자전거를 타는 개인적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아주 광범위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저는 많은 나라들에서 민간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정부보다 더 앞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동참시키는 게 주요 과제입니다. 중소기업은 국내 시장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규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기후변화 시대에 대한민국이 정말 중점을 둬야 되는 유망 사업은 뭘까? 유망 산업은 뭘까?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세요? 오펜하임 씨부터. 제가 생각하기엔 한국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몇몇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태양광 산업에서 요구되는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산업에서 큰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가 앞서 있는 가전제품 분야입니다. 한국의 가전 수출 제품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데요. 이런 가전 응용 기술은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할 차세대 스마트 그리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이 앞서 있는 건설 분야입니다. 한국은 건설 서비스 수출에 나섰던 선두 국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이 이런 전문 기술을 활용해서 탄소 제로 건설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국 산업 에너지 집약도가 높다고 지적되긴 했습니다만 몇몇 산업 분야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산업은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저탄소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차세대 철강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탄소 포획 저장 기술이 사용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는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추가적인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체적인 전략의 핵심에 같이 융화를 시켜야만 이것이 주류를 이루고 자라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죠. 제가 주석원님한테 예. 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외교 안보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금 외국의 경우를 다 이제 종합해서 이 외교 안보의 차원에서 또 환경 문제를 기후 변화 문제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한 말씀 좀 보태고 싶은 건 이 모든 걸 해내려면은 정말 인재가 필요한데 우리 정부의 여러 기획 중에는 보면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어떻게 키우겠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오래전부터 우리 정부가 해오던 BT, IT, NT를 길러준 브레인 코리아, BK 사업에 더불어서 이컬러지 코리아, EK 사업을 이제 해야 이런 인재들을 길러내서 이런 데 대비할 수 있을 거다. 기껏해야 저 같은 사람이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교 안보의 문제, 교육 문제 다 아울러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스코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발머 대표가 청와대를 예방을 해서 그 뭐 에너지나 환경도 있지만 저탄소 산업 중에 소프트웨어 산업 그것이 굉장히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 원격 화상 회의나 예를 들면 가상 산업, 가상 세계 이런 게 이른바 저탄소 산업인데 한국이 그 영역에서도 굉장히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왓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새로운 도시를 설계할 때는 일과 여가를 한 곳에 모아서 보낼 수도 이른바 컴팩트 시티 그런 것도 지금은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 국토부에서도 그런 어떤 그 건설의 어떤 방향성을 지금 탐구 중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주신 것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그 기후 변화 대응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외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께서 G8 확대 정상회의에서 2억 달러 규모의 그 이스트 아시아 클라이밋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지역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고요. 우리 한국의 입장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어떤 가교 역할을 잘 해서 국제사회 전체가 어떤 기후 변화를 잘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나름으로서는 얼리 무버 좀 일찍 움직이는 자가 되자라는 게 우리 왜 국제사회의 우리 입장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지금 아주 인력 문제가 저희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고 조금 아픈 대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더 큰 차원에서는 그 해외로 좀 전문 인력들을 좀 모셔올 수 있도록 어떤 스카우트단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한국이 뭐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과학부에서 아주 좀 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준비 중이고요. 다만 이제 그 정책이 발표된 지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다 그런 각도에서 준비를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이제 이 정도 경제 규모의 국제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런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는 지금은 막 시작 단계 때문에 여러 국제기구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독일은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를 이제 신설해서 유치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 관련해서는 국제기구를 하나 좀 신설을 같이 국제사회랑 공조해서 유치를 해보겠다. 이건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들으신 바에 의하면은 기후 변화의 문제는 내일의 문제도 아니고 오늘 지금 당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정부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학계와 시민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서 국제 협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풀어내야 할 그런 모든 국제적 의제와 해결책을 논의해본 SBS 미래 한국 리포트. 오늘의 주제는 기후변화였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또 전문가 여러분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